김일성종합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30년간 체제의 핵심 교육을 담당했던 고위 인사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평생 체제를 옹호하던 교수가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자유를 향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 고위층의 은밀한 탈출기와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앙당 청사 7층 회의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간부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층수 표시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평소보다 많은 보위부 요원들이 벽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요원들이 석상처럼 서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중앙 탁자에는 김 비서가 앉아 있었고 저희는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기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김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불순한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제 강의실에서 학생 한 명이 "왜 다른 나라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싶어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30년 넘게 이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학은 혁명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김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조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 교수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동지, 저희 대학은 사상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식 수준도 높다고 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김 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교수 동지, 그렇다면 왜 작년 졸업생 중 3명이 탈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김 비서가 책상을 탁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교육자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각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그의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 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김 비서가 보위부 요원 한 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요원이 박 교수 양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죽음의 전령사 같았습니다. 박 교수 동지, 잠시 나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다. 박 교수가 일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 없었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은 저희들은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방심하는 순간적들의 사상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교육자로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체제를 위해 살아왔어요. 학생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고 당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쓰며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한 발언 하나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일까요? 앞으로 학생 지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간 수없이 걸었던 복도가 그날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교수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도 박 교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걸었을 길이 그날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 걸음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늦게 끝났네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오늘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별일 없었어. 그냥 일상적인 회의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교수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게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회의실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군홧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저를 데려가는 꿈이었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수들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도 줄어들었고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게 됐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박 교수의 빈 연구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렸고 며칠 후에는 다른 교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마치 박 교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문을 2번씩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 누군가 와서 저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말 인간이 살만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다음 주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체 사상의 우월성에 관한 논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학생들이 정자 근처에서 무언가를 둘러싸고 보고 있었어요. 몇 명이 모여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보니 학생 3명이 작은 화면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폰으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쁘게 차린 여자 배우가 나와 있었어요.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저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휴대폰을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다른 2 학생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 모르냐? 당장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저는 박 교수 사건 이후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다 정자 아래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급하게 떠나면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책 표지가 평소 보던 것과 달랐어요. 책을 집어들었을 때 제목이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부터 다르고 종이 질도 좋았어요. 표지를 넘기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늦은 오후라 캠퍼스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책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박 교수 사건 이후
생긴 의문 때문이었을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책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제도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내용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인민은 당의 현명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책은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고 바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라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 교수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발언 하나로 사라진 박 교수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까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의 잘못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오직 당의 방침만 전해요.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기사뿐이죠. 비판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법원도 당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연구실 책장 맨 뒤쪽에 숨기고 집으로 갔어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강의 준비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을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 그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남아서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정당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러 정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이 하나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든 자유입니다.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후보에게 찬성 도장을 찍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책의 절반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정치학이 진짜 정치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30년간 해온 모든 강의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주체 사상과 다른 정치 이론도 공부할 수 있나요? 세계에는 어떤 정치, 제도들이 있나요? 예전 같으면 주체 사상이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이론이다. 다른 건 배울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저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어요. 책을 다 읽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50년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제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박 교수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저는 책을 연구실 책장 뒤에 더욱 깊숙이 숨겼어요. 매일 밤 확인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 책은 제게 진실을 알려준 선생님이었지만
동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12월 초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연구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펜 위치도 평소와 달랐고 의자도 약간 움직여져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급하게 책장 뒤를 확인했는데 그 책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일까요? 아니면 다른 교수일까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누군가 여기 들어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은 확실히 잠가뒀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관리실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학생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봉사를 하는 학생들 말이에요. 오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혹시 학생 중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떤 학생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중했을 강의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이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정민이는 제가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하고 뭔가 흥미진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뭔가 알아낸 듯한, 비밀을 간직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래, 뭔데? 민주주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수업에서 배운 것 말고 다른 관점도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할까요? 혹시 정민이가 그 책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수업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나? 정민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정민이가 제 책을 가져간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 생각났어요. 정민이는 청소 봉사를 담당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떤 책인데? 교수님 연구실에서 찾은 책이에요. 지난주에 청소하러 왔을 때 책장 뒤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제목을 보니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정민이는 청소 봉사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깜빡한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실 청소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책 지금 어디에 있지? 기숙사 제 방에 있어요. 정말 신기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많이 다르네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진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정민아, 그 책은 매우 위험해. 당장 가져와야 한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용이 이상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던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생을 보호해야 했어요. 일단 가져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정민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미 다른 학생들이 그 책을 봤을까요? 소문이 퍼졌을까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3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첫 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정민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할 텐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왜 안 왔지? 옆에 앉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보위부에서 데려갔다고 해요. 그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발각된 겁니다. 그 책 때문에 제 소중한 제자가 잡혀간 거였어요. 강의를 계속해야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교수 한 명이 찾아왔어요. 들었어. 정민이라는 학생이 불온 서적을 소지했다고 체포됐대. 불온 서적이라니. 어떤 책인데? 남한에서 나온 정치학 책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군. 어디서 그런 책을 구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정민이가 저를 고발할까요? 아니면 고문을 받으면서 결국 실토할까요? 박 교수처럼 저도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동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어디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보위부에서 저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매일 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강의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정민이가 제 이름을 댔을까요? 질문하는 학생도 없어졌고 다들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예전에 활발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저를 미묘하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연구실에서 차라도 마시자고 했을 텐데 그런 제안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정민이라는 학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책상도 치워졌고 이름표도 사라졌어요.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 책을 주워왔을까요? 왜 호기심을 참지 못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무고한 제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민이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특히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2주가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민이가 심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더욱 미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확실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민이가 결국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3년간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어요.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만은 예외였습니다. 정민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학기 말이라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아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의할 때도 예전처럼 자신감이 없었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학생이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밤마다 정민이 생각이 났어요. 수용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까?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쟤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월 중순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급히 화장실에 들렀는데 칸막이 너머로 동료 교수 2명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위부에서 그 책의 원래 주인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더군. 김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정민이가 결국 말했나? 다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래.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해. 더 강한 고문을 가하면
못 견딜 거라고 하더라. 저는 숨을 죽이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아직까지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위험한 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학생이 혼자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교수 중 한 명일 게 확실해. 그런 책을 구할 수 있는 건 교수들 뿐이야. 중국 출장이나 학회 참석할 때 몰래 가져온 게 아닐까. 무서운 일이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언제 누명을 쓸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 나간 후에도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민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 이름을 댈 테고, 그러면 저도 잡혀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갈 길을 30분이나 걸려서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8살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잠든 아들을 확인하고 방문을 닫은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 교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금지된 책을 주운 일, 그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들, 정민이가 그 책을 가져간 일, 그리고 정민이가 체포된 일까지 전부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나 봐요. 그러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곧 들통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체포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해야 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탈북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여기 있어도 죽을 거야. 적어도 탈북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정민이가 언제 입을 열지 모르거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너와 아이까지 위험해져. 알겠어요. 살아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다음 날 저는 조선족 상인 김 씨를 만났어요. 김 씨는 가끔 대학교에 중국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봤어요. 김 씨, 중국에서 사업하기 쉬운가요?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 구석진 곳에서 김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 씨가 제 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중국으로 갈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이 정말 위험해요. 곧 큰일 날 것 같아요. 김 씨가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 절박한 표정을 본 모양이에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거라면.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잡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가족 전체라면 최소 1만 달러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요. 1만 달러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집과 모든 재산을 팔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해요? 다음 달 말쯤. 그 전에 돈을 준비하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나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방법을 찾았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집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조용히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에게는 지방으로 발령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즘 지방대학으로 발령나는 교수들이 많아서 의심받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집 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어요. 30년간 모아온 책들, 아내의 장신구, 아들의 장난감까지 모든 걸 팔거나 버렸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월 말, 김 씨가 다시 연락했어요. 준비됐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기차역 뒤편 창고에서 만나요. 돈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가져오세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8살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정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빠를 믿고 따라와.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작은 가방에 최소한의 옷까지만 쌌어요. 30년간 모아온 추억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것이라고. 무서웠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일 새벽 4시, 기차역 뒤편 낡은 창고에서 김 씨를 만났어요. 어둠 속에서 김 씨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짐칸에는 각종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김 씨가 상자들 사이 작은 공간을 가리켰어요. 좁은 공간에 가족 4명이 웅크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았어요. 아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아내가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비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몸이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상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큰 소리가 났어요. 30분쯤 지나자 아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토할 것 같아요.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급히 비닐봉지를 꺼내 아들 입에 대주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어요. 2시간쯤 달린 것 같았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김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문소예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숨소리도 조심하세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내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아빠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싣고 가는 거야? 중국에서 가져온 생필품들이에요. 옷가지, 신발, 그런 것들요. 김 씨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확인해보자. 요즘 밀수가 많다더니.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군인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군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어요. 김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거는 중국 음식 냄새일 거예요. 라면하고 과자 같은 것들도 함께 실어서 그래요. 손전등 불빛이 저희가 숨은 곳 바로 앞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비추면 저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더욱 꽉 안았어요.
아들의 숨소리라도 들리면 끝장이었습니다. 됐어. 빨리 가. 다행히 군인이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트럭 문이 다시 닫히고 엔진이 시동됐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1시간 더 달린 후 트럭이 다시 멈췄어요. 이번에는 김 씨가 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검문소예요. 가장 까다로운 곳이니까 더욱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검문이 더 철저했어요. 여러 명의 군인이 트럭 주변을 둘러쌌고 군견까지 데려왔습니다. 개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잡혔다더니 더 철저히 확인해야겠어.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김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정식 허가받은 상인입니다.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30분 넘게 검문이 계속됐어요. 상자 하나하나를 모두 열어보고 심지어 바닥까지 두드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30분 내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마침내 됐다. 통과해도 좋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이제 정말로 국경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트럭이 완전히 멈췄어요. 김 씨가 짐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밖으로 나오니 압록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3월 초라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군데군데 검은 물이 보였고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어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보트가 있어요. 하지만 밤까지 기다려야 해요. 낮에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강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김 씨가 따뜻한 물을 끓여줬지만 아무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혹시 순찰대가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둠이 내렸을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해요. 최대한 조용히 따라오세요. 강변으로 내려가니 갈대숲 사이에 작은 보트 한 척이 숨겨져 있었어요. 4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조금 고여 있었어요. 정말 저걸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괜찮아요. 30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물살도 그리 세지 않고요. 보트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견에 짖는 소리였어요. 순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출발해야 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보트가 천천히 강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모두 엎드리세요. 김 씨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저희 모두 보트 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췄어요. 차가운 강물이 옷을 적셨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를 발견한 걸까요? 김 씨가 노젓는 것을 완전히 멈췄어요. 보트가 물살에 떠밀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입과 코를 막았어요. 10분이 영원같이 느껴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지만 다행히 저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강 한가운데쯤에서 갈대가 우리를 가려주고 있었거든요. 물고기가 뛰어오른 걸 본 게 아닐까. 다른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자. 15분이 더 지났을까요? 손전등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개 짖는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시 노를 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20분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보트가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50년을 살던 고향 땅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해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였습니까? 그곳에는 제 학생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발각되면 북송될 수 있었거든요. 김 씨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서둘러 이동해야 했어요. 여기서 3개월 정도 지내셔야 해요.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김 씨가 작은 농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 하나에 가족 4명이 지내야 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해봐도 정말 열악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첫날 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돌아갈 집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찾을 거야. 어디예요? 더 자유로운 곳이야. 그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3개월 동안 그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즉시 북송되니까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이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 의지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저는 중국어를 조금씩 익혔어요. 브로커가 가끔 와서 한국행 계획을 알려줬어요. 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정말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별들이 똑같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하늘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적어도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났고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였으니까요. 중국에서 3개월을 지낸 후 드디어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권이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가짜 여권을 만드는 데만 이달이 걸렸습니다. 김 씨가 아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였어요.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절대 긴장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브로커가 당부했어요.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공안이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진짜 큰 공항을 봤어요. 북한의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온갖 나라 말이 들려왔어요. 출국 심사를 받을 때가 가장 긴장됐어요. 중국 공무원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짜 여권이 들통나는 건 아닌지 식은땀이 났어요.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예정이에요? 일주일 정도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몇 분간 멈춰 있었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드디어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스튜어디스가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드디어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짜 여권으로 들어가려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심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심사관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 정장을 입은 국정원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정원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조사관의 첫 마디였어요. 이곳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3개월간 쌓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어요. 탈북하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박 교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금지된 책을 읽게 된 일, 제자가 체포된 일, 탈북을 결심한 과정, 그리고 중국을 거쳐 여기까지 온 험난한 여정까지 전부요. 조사관이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같은 고위 간부가 탈북을 결심하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건가요? 북한에서 저희를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네,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에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곳이고 우리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해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간 계속 불안에 떨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드릴게요. 조사가 끝난 후 임시 거주지로 이동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같이 느껴졌습니다. 온수가 24시간 나오고 전기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TV를 켜자 수십 개의 채널이 나왔어요. 우와, 제 채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방송을 해요. 북한에서는 채널이 몇 개 없었고 밤 10시면 방송이 끝났는데 여기는 24시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아내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놀랐어요. 음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도 되나요? 관리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 드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첫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자유의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누구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을 거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사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정식 명칭보다 하나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을 지내게 되는 거였습니다. 입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앞으로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탈북민 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 부부도 있었고 60대 농민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의사였고 어떤 분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했어요. 한국 현대사,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법률 상식, 일상생활 방법까지 모든 분야를 다뤘습니다. 하루 8시간씩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첫 수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5년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합니다. 누구나 투표권이 있고 비밀 투표로 진행돼요. 저는 그 금지된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직접 보고 배우게 된 거였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손들고 하세요. 강사가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질문을 장려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받나요? 물론이죠. 언론에서 매일 대통령을 비판해요. 국정감사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따져 묻기도 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최고 권력자도 견제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은 인터넷과 정보와 사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컴퓨터실에서 직접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검색해봤어요. 0.3초 만에 수십만 개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였어요. 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금지된 것만 아니면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들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에서 가장 빨리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이걸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다른 탈북민 가족의 아이와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신기하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아내는 생활문화 적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쇼핑하는 법, 병원 이용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북한 음식과 비슷한 것도 있고 많이 다른 것도 있네요.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어요. 강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원래는 같은 문화였잖아요. 분단 후 70년 동안 조금씩 달라진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배달 음식을 시켜본 일이었어요. 생활 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직접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주문하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30분 안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전화 한 통으로 30분 안에 온다고요? 30분 후 정말로 뜨겁고 바삭한 치킨이 배달됐어요. 포장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고 콜라까지 함께 왔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빨리 맛있는 음식이 온다니 아내가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주문의 시간 언제든 배달 주문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경제 교육에서는 은행 업무 처리법을 자세히 배웠어요. ATM 사용하는 법, 계좌 만드는 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법까지 하나씩 실습했습니다. 처음에 ATM에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니 돈이 나왔어요. 기계에서 진짜 돈이 나와요. 신용카드 하나로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담당자가 실제로 마트에 가서 카드 결제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현금 없이도 카드 하나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거래가 현금이거나 배급표였거든요. 의료 시스템 교육도 매우 유용했어요. 아프면 먼저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예약을 미리 해야 한다고요? 네. 그래야 기다리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예약 가능하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습니다. 교육 과정 중간에 서울 견학도 갔어요. 명동, 동대문 시장, 강남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명동 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무서워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아내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니까 그래요. 여기서는 누구도 감시하지 않거든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대형 쇼핑몰에도 가봤어요. 롯데백화점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개 층에 걸쳐 온갖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 많은 물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네. 돈만 있으면 뭐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제에 의존하거나 장마당에서 제한적으로 물건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무제한이었어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생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도 익혔습니다. 수료식 날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진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인천의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서울 구경을 본격적으로 가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혼자서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아. 주말을 기다려 가족 모두 서울행 지하철을 탔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지하철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것부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카드를 사고 돈을 충전했습니다. 카드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서울 전체는 물론이고 인천, 경기도까지 이 카드 하나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역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밀치거나 다투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북한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누구도 뭘 보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타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부터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정말 높다. 아들이 케이블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넓은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그리고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같은 한반도의 모습인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평양과 비교하면 규모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평양도 나름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무엇보다 활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아들이 하나원에서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활용해서 셀피 찍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배경까지 다 나와요. 아들이 능숙하게 폰을 조작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가족이 도와줬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가족 모두 함께 나오게요.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서울에서 꼭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경복궁, 명동, 홍대, 강남 이런 곳들 가보세요. 점심은 명동에서 먹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렸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음식점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이탈리아 음식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뭘 먹을까? 선택의 어려움이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도 다양하고 종류도 너무 많았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결국 평양냉면집에 들어갔어요.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를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평양냉면 4그릇 주세요. 냉면이 나왔는데 정말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북한의 냉면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더 깔끔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 냉면 정말 맛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 냉면이 유명하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 후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거리 공연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렇게 아무 곳에서나 공연해도 되나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허가 없이 공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모든 문화 활동은 당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공연자들에게 돈을 던져주며 격려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연주자들도 즐겁게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자유롭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고기도 보이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복개천이었는데 시민들의 요구로 복원한 거래요. 지나가던 시민이 설명해 주셨어요. 시민들의 요구로요. 네, 환경을 위해서 다시 개울로 만들자고 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힘이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는데 여기서는 아래서 위로 의견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연인들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건물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에 반사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강변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긴 선을 그으며 흘러갔어요. 정말 예쁘다. 마치 꿈속 같아. 아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사진 많이 찍어두자. 평생 기억하고 싶어. 아내도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서울을 구경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고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역시 정말 깊은 감회를 느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북한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서울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부산도 가보고 싶어요. 바다를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하나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말 설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흘렀을 때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를 봤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선전 방송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격론을 벌이는 모습,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도 비판받는구나. 아내가 뉴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게 민주주의야. 권력자라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어. 이제는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국정감사 생중계를 볼 때는 정말 놀랐어요.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불러서 따져 묻고 때로는 호통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일을 하고 아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는 일이에요. 아내가 설명했어요. 아내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니까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상담받은 분이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더라고요. 교사였다가 탈북한 분이에요. 아내가 저녁에 이야기해줬어요. 주말에는 동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물었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적응하기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웃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축제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추석 맞이 한마당 축제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행사였어요. 이런 축제를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만든 행사죠. 통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정말 새로웠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행사가 위에서 시키는 강제 동원이었거든요. 바자회에서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조익금은 동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부할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이제 이 동네 주민이니까. 아들 옷 중에 작아진 것들과 책 몇 권을 가져다 놓았어요. 작은 기부였지만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지난 2년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더 많은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나는 계속 가르치면서 통일에 대비하고 싶어. 언젠가는 북한도 자유로워질 테니까.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같은 별이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들 아래서 우리는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몇 달 후에는 작은 집도 장만할 수 있었어요. 전셋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아들이 새 집에서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아내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먹던 채소들도 길러보고 싶어요. 저는 서재를 꾸몄어요. 민주주의 관련 서적들로 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탈북민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만나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됐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2년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50년, 탈북 과정의 험난함, 한국에서의 적응기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아들은 꿈을 키워가고 있고
아내는 새로운 일에서 보람을 찾았고, 저 역시 다시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깊이 내린 대한민국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자유를 얻은 만큼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통일, 진정한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오는 그날까지 말이에요.